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우리 애는 손도 안 가고 너무 순해서 키우기 편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가요? 보통은 이런 아이를 보며 효자라고 칭찬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신호일 수 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회피형 애착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회피형 애착은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아주 미묘한 정서적 어긋남이 아이의 성격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평생 외롭게 만들 수도 있는 회피형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30대 부모님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정적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아이의 눈빛 속에 숨겨진 감정의 신호는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성적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왜 감정을 숨기게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장 오늘부터 아이와 대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애착 유형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만 나쁘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회피형 애착은 학대나 방임 같은 자극적인 사건보다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서적 불일치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아이의 배고픔이나 잠자리 같은 신체적 욕구는 아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함께 머물러주는 정서적 교감에는 서투른 경우가 많아요. 이때 아이는 아주 강력하고 슬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감정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부모님께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고 말이죠. 위로가 올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이가 눈치채기 시작하면 아이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지지가 필요할 때 정작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냉정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감정적인 효율성을 찾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면 부모님과 마찰이 줄어들고 더 다루기 쉬운 아이가 되니까 부모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아이의 신경계는 아예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부모가 아이가 괴로워할 때 딱 한 번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고 해서 회피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수년에 걸쳐 수백 번 반복되는 미묘한 불편함입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부모가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짓거나 갑자기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거나 반응을 늦게 하는 식의 반응들이 쌓이는 거죠.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단지 아이의 강렬한 감정을 받아내는 게 부모 스스로도 버겁고 불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는 그 미묘한 공기를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아,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엄마 아빠가 불편해 하는구나. 내가 조용히 있어야 우리 관계가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아이가 감정이 거리를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순간입니다. 회피를 가르치는 결정적인 순간은 부모가 없을 때가 아니라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연결 대신 거리를 만들 때예요. 아이가 무언가 때문에 속상해서 울면서 다가옵니다. 이때 부모님들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곧바로 장난감을 쥐어주며 기분을 전환해주려 하거나 괜찮아, 그렇게 나쁜 일 아니야 라고 하며 감정을 축소시키진 않으시나요?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를 빨리 달래주려는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신경계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힘든 걸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요.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건
단순히 몸이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문제를 축소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정서적 거리두기, 그리고 반응을 은근슬쩍 늦추는 시간적 거리두기까지 포함됩니다. 결국 아이는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부모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일단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부모님의 충동부터 억제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이 정당한지 따지지 말고 그냥 정말 속상하구나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신호는 바로 자기 진정 훈련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진정이라는 건 사실 아이가 혼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위로받고 안정을 찾았던 그 성공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피 행동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 단계를 너무 일찍 건너뛰게 됩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진정시킬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빨리 독립을 강요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기가 울거나 때를 쓸 때 곧바로 안아주는 대신 괜찮아.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 그치길 기다리거나 넘어져서 울지 않았을 때 넌 정말 강하고 용감하구나 라고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항상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아이를 그냥 물속에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익사하지 않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물에 뜨는 법은 배우겠지만 물에 대한 공포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외로운 자립심도 함께 키우게 됩니다. 자기 위안을 너무 일찍 강요받은 아이는 나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해 라는 아주 슬픈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게 돼요. 이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봤자 거절당하거나 혹은 내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실망을 줄까봐 두려워서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거나 힘든데도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충분히 감정을 조절해주는 과정을 거쳐주세요. 아이가 속상해할 때 차분한 목소리, 안정적인 호흡, 따뜻한 손길로 아이의 감정 속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의 신경계가 나중에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진짜 공부거든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능력보다는 힘들 때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가 이렇게 속상한데도 엄마한테 말해주러 와서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도 회피형 애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신호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랑이 닿지 않는 패턴 때문이에요. 아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아주 잘 알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듣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재미있게 놀기도 하니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아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압도당하는 그 찰나에 부모님이 갑자기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꽉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이가 떼를 쓰거나 어지럽힐 때 부모님이 너무 불편해하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아이의 감정이 빨리 멈추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 엄마 아빠의 사랑은 내가 예쁜 짓을 할 때만 오는구나. 내가 힘들고 못난 모습을 보이면 사랑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사랑과 위로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할 때는 꾸준히 받을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이의 감정이 격해질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된다면 바로 그 지점부터 변화를 시작하셔야 해요. 아이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아이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혼란스러운 한가운데 있을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네 번째 신호인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아이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천재적이에요. 내가 차분하고 요구사항이 없을 때 엄마 아빠가 편안해하고 칭찬해준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이는 손이 덜 가는 아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아주 작고 조용하게 만들고 덜 요구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를 보며 안도감을 느껴요. 우리 애는 까다롭지도 않고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서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이가 본래 순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인정과 유대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욕구를 죽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학습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순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든 것 같다면 그저 감사하기보다는 한 번쯤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원래 이런 성격인 걸까? 아니면 내가 이런 모습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맞추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아이가 독립적일 때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징징거릴 때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기뻐 라고 말하며 취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환영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아이의 가짜 독립심이 진짜 안정적인 애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아이의 감정 표현이 능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기보다 아이가 무언가 성취해냈을 때 훨씬 더 열렬하게 반응하시곤 하죠. 감정적인 욕구보다는 아이가 받아온 점수나 상장 혹은 의젓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더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아주 무서운 내면의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를 쌓고 인상적인 업적을 남기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은 지독하게 외롭고 공허합니다.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맺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마치 직장에서 성과를 낼 때만 인정해주는 상사와 사는 기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간적인 고뇌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물로만 대접받는 삶이 얼마나 건조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모범생,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책임감 넘치는 첫째, 힘든 내색 없이 운동에 매진하는 재능 있는 아이들.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단절감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축하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아이의 내면 세계에 호기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너 오늘 기분은 어떠니? 이번 주에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뭐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아이가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패를 고백할 때도 성취를 이야기할 때만큼 아니 그 이상의 관심과 따뜻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가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나는 성과가 없어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아이가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상황 파악 능력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엄마가 어떤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빠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을 해요. 지금이 내가 뭘 좀 사달라고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엄마가 지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나 하고 말이죠. 이런 과도한 경계심은 아이를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아이는 그냥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존재해야 하는데 항상 감정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기분이 좋을 때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기 감정을 말하기 전에 눈치를 살피고 사과부터 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에서는 타이밍을 따지지 않고도 내 욕구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에게 엄마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어도 내 이야기는 언제든 환영이야 라는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주변 환경을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답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7번째로 아주 미묘하지만 회피형을 만드는데 치명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는 감정이 멈춘 후에야 찾아온다는 공식이에요. 아이가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혹시 다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아주시나요? 아니면 그만 울어야 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의 신경계는 여기서 아주 무서운 교훈을 얻습니다. 감정을 차단하고 억눌러야만 엄마 아빠와 다시 연결될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건 아이에게 평생 지속될 저주 같은 패턴이 됩니다. 나중에 커서도 화가 나면 일단 입을 꾹 닫고 혼자서 감정을 다 추스른 다음에야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회피형 어른이 되는 거예요. 파트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실시간으로 겪는 고통을 공유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바로 다가가세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혼란스러운 한가운데에서 같이 젖어주세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경험이 수백 번 반복되어야 아이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8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아이에게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도와달라고 말해 라고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 스스로는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정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유능하고 침착하며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결하는 모습만 보여주다면 아이는 어른이란 건 저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서 다 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강한 사람이란 감정적인 지원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나누는 건 약점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아이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닮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님이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감정 억제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멘토나 롤모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며 성공하려면 절대 빈틈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부모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에게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본보기로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고민을 다 털어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네.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수다 좀 떨어야겠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 프로젝트가 엄마한테는 조금 어렵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유능한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귀중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좀 답답한데 심호흡 몇 번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이며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완벽한 자립심이라는 허상 대신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할 줄 아는 건강한 용기를 직접 보여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8가지 신호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꾸준하게 그 곁을 지켜주느냐가 안정적인 애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울거나 화낼 때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둘째,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어서 혼자 다 해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셋째, 부모님 스스로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아이가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달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서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그 시간을 온전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 쌓여서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될 거예요. 키우기 쉬운 아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떼쓸 수 있는 아이가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육아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건 거창한 교육법이 아니라 오늘 밤 아이의 눈을 맞추며 건네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몸소교육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